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금일도 영상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바로 컨텐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또 굉장히 비 소식이 많더라고요. 거의 장마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인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 잘 해주시고 빗길 안전운전 미끄러지지 않게 생활하시는 부분에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촬영하는 현재 시점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4천만원 초반대, 아직까지 그렇게 큰 상승이나 하락 없이 가격 유지해지고 있고요. 이더리움만 살짝 오르는 느낌이네요. 260만원 안팎으로. 그렇지만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상승, 알트의 불장을 알리는 신호는 아직 뜨지 않았다. 리플 같은 경우 주말에 리플만 조금 오르는 느낌을 받았어가지고 굉장히 의아한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조금 약보합 상태 살짝 밀리면서 물량 소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저장소 코인의 대명사죠. 파일 코인이 또 이제 슬슬 큰 상승이 오면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가 하나 둘씩 오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강산 짚고 넘어가는 라이트코인도 잠깐 보고 가게 되면 현재 110달러 굉장히 좋은 가격대 형성하고 있고요. 반감기 이슈 아직까지는 계속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 남짓 남았네요. 앞으로 또 어떻게 가격이 흘러갈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이트코인이 굉장히 좀 오르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원래 한 13위, 14위에 있었는데 트론과 솔라나를 밀어내면서 도지코인 바로 그 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굉장히 가격 상승이 눈에 띄게 일어났었고 시가총액도 위로 찔끔찔끔 올라오면서 10위권 안에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라이트코인에 대한 투자의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우리나라 대표 거래소 업비트에서도 원래 라이트코인 LTC가 상장이 돼 있었으나 이 민불 윈불이라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에 따라서 상장이 폐지됐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민불 윈불이 뭐냐면 영화 해리포터에서 기원이 나왔습니다. 특정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하려 할 때 혀를 일시적으로 꼬는 저주 마법 주문을 민불 윈불이라는 그런 주문을 외워서 쓴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랜잭션 즉 거래가 일어날 때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는 그런 익명성 코인이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민불 윈불은 익명성을 지켜주는 그런 하나의 업데이트였지만 우리나라는 뭐가 있죠? 바로 트래블 룰이 있습니다. 이 트래블 룰에 의거하면 모든 정보는 중앙화된 거래소에 기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왜? 우리나라는 굉장히 자금 세탁이라든지 그런 개인정보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정보를 숨겨주는 그런 민불민불 업그레이드는 불법 행위로 간주한 거예요. 그 닥사거래소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됐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트래블률은 우리나라에서만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을 뿐 거래량이 많은 바이낸스라든지 미국의 코인베이스 현재는 파산했지만 다시 이제 곧 출시가 될 FTX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반응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부분에서 라이트코인 현재 이제 카드가 출시가 되는데 라이트코인이 들어가면 뭐가 된다? 익명성이 보장이 된다. 그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좋지 않게 보지만 해외에서 특히나 부의 반열에 오른 그런 부자들은 본인들이 어떤 거래를 쓰고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를 별로 그렇게 어디에 노출하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라이트코인은 조금 더 비전이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사람의 인문학적 관점을 봤을 때 자신이 돈이 많고 어느 정도 권력이 서 있으면 어디에 돈을 쓰고 싶은지 굳이 알리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어디에 생활 습관이 있고 소비 패턴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을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은이라고 불리는 라이트코인의 민불윈불의 기능은 계속적으로 좀 널리 쓰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또 하나 파일코인처럼 그레이스케일 암호화폐 최대 자산운용사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영지식증명의 대표주자죠. 지캐시도 굉장히 떠오른다. 지캐시 같은 경우는 이 영지식증명의 대표주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지식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말 그대로 영, 숫자 0, 제로, 지식, 널리지 영지식 증명, 제로 널리지 프루프이라고 해가지고 제로 널리지 프로토콜이라고도 합니다. 이 암호학에서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어떤 사항이나 어떤 조건 어떤 그런 정보를 참이라는 것을 증명을 할 때 그 문장의 참 거짓 여부를 제외한 어떤 것도 노출되지 않는 그런 인터랙티브한 절차를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지식 증명 또한 익명성 그리고 프라이버시 토큰의 하나의 패러다임이 되면서 라이트코인 LTC와 지캐시 또한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그런 하나의 토큰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기사에서도 7월에 주목해야 될 최고의 알트코인에 우리의 리플과 라이트코인 그리고 BNB 코인이 올랐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플의 재판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올 것 같고, 라이트코인의 반감기 이슈 너무나 중요하고, 바이낸스의 법적 절차가 임박한 7월에 접어들면서 XRP, LTC, BNB 가격이 주변에서 변동이 심한 거래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셋 다 좋은 상승이 보여지면서 조금 더 좋은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리플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의 리플 투자 가능성에 대한 호재거리가 과연 뭐가 있을까?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라는 식으로 우린 여유를 갖지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재판에 대한 방향성, 그쵸? 승소나 합의가 나온다면 리플의 가격 관점에선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승소나 합의로 끝났을 경우에 바로 미국의 거래소들,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굉장히 많은 거래소들이 지금 다 리플을 상장 폐지를 시켰는데, 이런 부분에서 재상장이 이뤄지면서 굉장히 또 좋은 펌핑이 나올 것이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리플사가 IPO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면서 회사 자체가 유니콘 기업으로 주식 상장을 하면서 나스닥에 상장이 된다면 또 엄청난 가격 펌핑이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리플의 기술력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가격적인 부분에 있는 호재의 가능성을 열어봤을 때도 그 어떤 토큰보다도 너무나 큰 호재들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플의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그런 비전을 보면서 포트폴리오에 담을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미루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고요. 우리는 패소가 되면 어떡하나, 재상장이 더 늦어질 수도 있는 부분, IPO도 더 늦어질 수도 있는 부분, 이런 식으로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엔 다 지나가는 이슈일 거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타임 레버리지를 실현해야 된다 라고 귀결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게 되면 유럽의 한 국가죠. 이 슬로바키아가, 이것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보유자들은 새로운 천국이다라고 하면서 이 나라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굉장히 옹호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줍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어느 정도 감면시킨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슬로바키아의 새로운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을 크게 줄이면서 이 비트, 이더, 리플 같은 소유자를 끌어들인다. 이 움직임은 슬로바키아를 암호화폐 투자의 주요 목적지로 자리매김하고 채택을 촉진하면서 디지털 자산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기에 투자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세금을 어느 정도 감면하는 그런 시스템을 또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 잠깐 살펴보면 이러한 세금 감면은 비트, 이더, XRP와 같은 인기 있는 디지털 자산의 장기 보유자에게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투자자들을 끌어들인다. 이 법안은 자본 이득세 상당한 감소 외에도 암호화폐 지불에 대한 세금 면제를 도입한다. 최대 2,400유로까지는 아예 소득세가 면제된다. 우리나라로 했을 때 약 350만 원까지는 어느 정도 소득세 안 받고 그냥 수익화해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러면 어느 정도 투자자들이 세금을 덜 떼일 수 있으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을까. 슬로바키아 굉장히 또 좋은 하나의 발걸음, 하나의 새로운 법안을 내면서 친암호화폐적인 그런 국가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게 되면 블록체인 어소시에이션, 블록체인 협회에서 SEC 의장 이 게리 갠슬러가 리플과 바이낸스, 코인베이스를 다 고소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러나야 된다.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요즘에 뜨고 있습니다. 업계 베테랑들은 이제 SEC의 의장 게리 갠슬러에게 암호화 시행 조치에 대해서 물러나라 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어떤 그런 가짜 뉴스들이 떠들고 있죠. 갠슬러가 사임할 것이다, 사임했다, 뭐 등등에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사임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사임했다라는 그런 찌라시가 돌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찌라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언론이나 미디어 보실 때 오피셜 정보인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부분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다시 한번 살짝 짚고 넘어가자면, 미국의 증시를 감독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미국 대통령 직속의 독립관청이다. 굉장히 바이든 정부, 미국의 정부와
연관성이 깊다라는 부분과 준사법적 권한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영향력이 큰 기관이다. 그렇기에 나스닥의 상장이라든지 현물 비트코인 ETF의 승인도 역시나 SEC에서 승인을 해줘야만 허가가 떨어진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리 겐슬러도 바이든이 임명을 했다. 원래는 재무차관으로 임명을 하려 했지만 SEC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무를 했다. 그게 바로 바이든이 직접적으로 개입이 돼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고, 리플 기소는 누가 했다고요? 게리 겐슬러가 아닌 제이 클레이튼이 했다. 제이 클레이튼이라는 사람이 2020년 말에 SEC 위원장일 때 리플을 고소하고 리플을 기소하고 바로 나갔어요. 여기 나오고 있죠. 제이 클레이튼은 SEC 위원장 시절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며 XRP 리플과 임원들을 기소한 바 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SEC를 떠났죠. 본인의 미래를 설계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나간 다음에 스탠스가 더 웃기거든요. 전 SEC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 규제 당국 암호화폐 효율성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리플 기소 관련 법원에 리플을 갑자기 지지하고 있습니다. 리플을 자기가 기소했으면서 지지를 하고 있다. 리플과 SEC 소송과 관련 리플에 유리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유투데이가 보고했다. 더 나아가서 이 제이 클레이튼은 위원장 시절 미드노트 증권 판매했다며 리플을 기소하고 SEC 떠난 후에 어디 갔냐고요? 굉장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원리버 에셋 매니지먼트의 자문위원회 고문으로 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세력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그런 SEC 위원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세력이 개입돼 있는 굉장히 본인들만이 판치는 그런 시대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리플의 어떤 승소라든지 합의, 소송이 결론이 나면서 게리 겐슬러가 사임을 하지 않을까, 또 하나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게리 겐슬러가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는 다 증권이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규제를 걸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게리 겐슬러가 있을 때는 암호화폐를 잡는 스탠스를 계속 보여주면서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바이든 정부가 이 게리 겐슬러를 이용해가지고 본인이 또 정치적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쵸? 왜냐? 바이든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예를 들어 게리 겐슬러 쫓겨내고 친암호화폐 SEC 위원장 안 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본인이 정치권에 어느 정도 패권을 가져오려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본사도 워싱턴 DC에 있네요. 굉장히 대통령 직속 관리 관청이다. 즉 다시 말해 정치판과 연관이 돼 있을 수밖에 없다. 세력들이 들어와 앉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투자하는 토큰의 가치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언제 우리가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이 XRP, 리플사의 소송이 끝날지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나 기다려지고 이번 리플 소송 다른 코인에도 영향 미칠 것라고 하면서 현재 XRP는 다른 알트코인을 대변해서 미등록 증권이냐 상품이냐를 명분 삼아서 대표 주자로서 싸워주고 있다. 굉장히 많은 찌라시들이 돌고 있고 각각의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어떤 사람이 과연 가격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소송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고 사람마다 모두 관점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왈가왈부할 시간에 조금 더 이 XRP에 대한 미래 가치 그런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는 블록체인 산업 안에서 디지털 세상 안에서 어떤 토큰이 정말 중심이 될지 집중해서 공부할 필요가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보게 되면 미국의 CBOE, 시카고 옵션 거래소죠. CME 거래소와도 연관이 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기득권 세력 중에 기득권이다 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물 비트코인 ETF가 얼마 전에 반려가 났잖아요. SEC에서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관련 서류를 업데이트한다. 이번엔 또 어떤 기득권 세력들과 같이 요리를 하냐? 감시 공유계약 파트너로 코인베이스를 기재했다라는 부분이네요. 자기들끼리 손바꿈을 하면서 슬슬슬 제도권 수용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부분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 가장 위에는 블랙록과 같은 1경원 이상을 운영하는 유대자본이 유입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있고요. 미국에 굉장히 많은 금권 세력들이 다 한 통속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역시나 CME와 CBOE 등의 기득권 세력들이 포함이 돼 있고 코인베이스, 아크인베이스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세력들이 쥐락펴락하면서 우리의 어떤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미디어를 퍼뜨리면서 조금씩 흔들어 제끼고 있다. 라는 부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타임 레버리지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1만여 개 또 사들인 미국 기업 역시나 또 나왔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1만 2천여 개를 추가로 매수했다. 돈도 참 많네요. 이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지난 3월에는 6,500개 정도 샀었는데 그 이유를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매수이다. 이제 정말 올라가기 전 엄청난 큰 매수를 한 게 아닐까? 라고 한번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엄청난 매수를 했네요. 이런 부분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올해 4월 달에 아까 얘기한 6,500개 정도 사면서 총 14만 개, 이제는 15만 개 넘게 가지고 있겠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존하는 기업 중에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가 바로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굉장히 영리한 게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살 수 있도록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출시하면서 기업들의 비트코인의 채택을 돕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돈이 몰린 것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면서 굉장히 질 높은 이런 BI 회사,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얼마 전에 언급드렸던 독일의 셉과 같은 독립 BI 전문 기업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해오고 있다. 대부분 다 인수합병을 당했지만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출시를 통해서 자금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면서 연구개발에 힘쓰고 또 회사를 굉장히 키워 나갔다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역시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누가 지지하고 있다? 뱅가드, 뱅크 오브 아메리카, 피델리티, 블랙록이 다 들어와 있다. 기사 하나 볼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피델리티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추가 구매하면서 대주주로 등극했다. 그뿐만 아니라 블랙록과 뱅가드도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 우리는 알고 계셔 주셔야 된다. 과연 이 마이클 세일러가 똑똑해가지고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서비스를 출시를 했을까요? 아니면 세력들이 너 일로 와봐, 너 이거 출시해, 형이 도와줄게를 했을까요? 그런 상상은 선생님들께 맡기겠습니다. 마이크로 세일러 굉장히 좋은 뒷배를 지녔다. 비트코인 1만여 개를 샀대요. 부럽네요. 세력들이 판을 짜고 놀고 있다. 본인들끼리 재밌게 웃고 떠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 사태 기억나시죠? 작년 말에 엄청난 피해 금액이 나오면서 굉장히 시세가 크게 하락됐었죠. 다시 운영되나 하면서 리브랜딩 가능성이 높다 나오고 있어요. FTX 신임 최고 경영자가 지난 4월에 거래소 운영 재개 계획안 FTX 2.0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렇게 망한 거래소가 다시 한번 생성이 된다, 다시 한번 재개를 한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네요. 좀 더 면밀히 파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FTX 채권자 명단에, 즉 다시 말해 FTX에 돈을 빌려줬던 그런 명단에 애플, 넷플릭스, 골드만삭스 포함됐다. 좀 더 볼까요? 빅테크 기업 중에는 넷플릭스, 애플, 메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확인됐고, 금융기관 중에는 골드만삭스와 JP 모건이 이름을 올렸다. 하나씩 그대로 보겠습니다. 그대로 가져왔고요. 하나씩 볼게요. 넷플릭스, 뱅가드, 피델리티,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릿이고요. 애플 보겠습니다. 뱅가드, 버크셔 해서웨이,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릿, 뱅가드 그대로 나오죠. 메타 보겠습니다. 뱅가드, 피델리티,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릿, 뱅가드. 장난하는 거 아니고요. 구글 볼까요?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릿, 피델리티, 뱅가드 나오네요. 아마존 보고 갈게요.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릿, 뱅가드. 마이크로소프트 보고 갑니다.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릿, 뱅가드, 피델리티 다 들어가 있네요. 다음 금융기관 중에 골드만과 JP모건까지 쓸어버릴게요.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릿, 블랙록, 뱅가드. 마지막 JP모건 보면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릿, 뱅가드. 장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고스톱 치고 있다. 세력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우린 어디 있다?
여기 밑에 있다. 그들이 발로 누르고 손으로 쥐락펴락 할 때 대중들은 여기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사기인 줄 알고 그냥 다 달아나고 FTX 파산하면서 피해 엄청 난다. FTX 피해 누가 가장 많이 봤다? 최대 피해국 1위는 한국이다. 한국이 가장 많이 봤어요. 그 다음 싱가포르, 재팬, 러시아 나오는데 미국의 거래소면서 그쵸? 미국의 최대 거래소였던 FTX인데 여기에 미국이 없어요. 그쵸? 타이완, 터키, 인디아, 이집트, 브라질, 이탈리아 미국이 없다고요. 그들이 만든 판에 그들이 당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사람은 한국인이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고 얼마 피해 봤다고요? 피해 금액만 4조 원이라고요. 최근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한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 굉장히 그 큰 거래소 우리나라로 쳤을 때 업비트에 있던 돈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나요? 다시는 코인 투자 안 하겠죠. 이런 부분을 세력들이 만들어서 눌렀다고요. 이제 아무도 얼씬도 못하게끔 그래 놓고 이제 2023년이 되자 제도권 수용을 하려고 지금 손바꿈을 하면서 본인들끼리 짜고 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이제는 우리가 코어 중심을 잡고 절대로 내 자산을 지키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은 세상을 만든다. 우리는 그들의 눌림에 속지 말고 끝까지 투심 이어나가면서 본인이 가치에 투자하는 토큰의 상방향, 임계점 그래프에 있어서 이 초기 시장을 점령하고 퀀텀 점프를 지켜보면서 좋은 타이밍에 잘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득권, 세계의 기득권은 다 연결이 돼 있고 그 가운데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국가로서 미국이 되겠으며 로스차일드 가문으로서 들어온 유대 자본이 굉장히 많이 껴있다. 그들이 한 통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시대는 계속적으로 변해서 이제 연과 1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중심 블록체인에 있으면서 연과 1의 시대와 메타버스와 NFT와 웹 3.0의 시대인 건 알겠어. 근데 과연 이 세력들이 어디로 가는지, 과연 어디로 나침판이 향하고 있는지, 그들은 어떤 토큰들과 어떤 회사들과 어울리면서 손바꿈을 하면서 어떻게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런 파트너십을 잘 알아야 된다. 어떻게 기득권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알면서 남들이 다 노라고 할 때 예스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야망을 가지시고 끝까지 투심을 잃지 마셔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구독자 선생님들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하고 댓글을 통해서 또 소통하고 항상 저의 영상들 좋게 평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 너무나 과분한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이제 대부분 나이대가 좀 더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인생 선배님들과 좋은 인사이트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좋은 투자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좋은 정보와 인사이트 공유할 수 있도록 배움의 연속을 지켜나갈 테니까요.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 선생님들께서도 본인이 투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꼭 그 토큰에 대한 가치에 집중하시고 항상 매수하실 때는 수량에 집중하셔서 DCA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분할 매수를 실천하셔서 우리가 좋은 시기에 언제 매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펼칠 수 있는 컨텐츠 제가 만들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긍정적인 마음으로 항상 투심 이어나가고 힘든 일 있으실 수 있고 인생 살면서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투자와 함께 하나씩 배워나간다. 이런 게 인생이구나 하면서 전 하루하루 살고 있거든요. 투자자 선생님들도 구독자 선생님들도 항상 좋은 마음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예쁘게 봐주시고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요. 제가 혹시라도 실수한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말하다 보니 내용이 좀 길어졌네요. 금일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의 타임 레버리지는 계속됩니다. 성투합시다. 감사합니다.